불륜, 바람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2023년 10월 15일, 내 32번째 생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오늘 준호가 특별한 걸 준비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5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대학 선배였던 준호를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도서관 2층 경제학 서적 코너에서 그가 책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때 실수로 그의 발을 밟았고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었다. 어쩌면 그것도 운명이었을까? 아니, 운명이라기보다는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야, 오늘 저녁 7시에 라 메종 앞으로 와줄래? 아침 출근길에 준호가 문자를 보냈다. 라 메종. 우리가 처음 만난 레스토랑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오늘? 회사에서의 하루는 길게만 느껴졌다. 나는 마케팅 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더디게 갔다. 시계를 보며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른다. 수진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들떠 있는데. 옆자리 동료 지연이가 물었다. 응. 오늘 생일이거든. 남자친구가 저녁 약속 잡았어. 어머, 혹시 프로포즈 아냐? 지연이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에이, 설마.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기대하고 있었다. 5년이나 사귀었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되지 않을까?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서둘러 화장을 고쳤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은 이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언제 봐도 멋있었다. 키가 180cm의 단정한 얼굴,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앉아. 촛불이 켜진 테이블은 로맨틱했다. 준호가 주문을 하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우리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 5년 전 3월 15일이었지. 도서관에서. 하하, 맞아. 내가 내 발을 밟았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다고. 우리는 웃으며 추억을 떠올렸다. 첫 데이트, 첫 키스, 처음으로 여행을 갔던 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거. 응? 손이 떨렸다.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반지가 아니라 스마트키였다. 이게 뭐야?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집 키야.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고 해야겠다. 강남의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 35평짜리. 정말? 응. 그리고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박수진,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좋아. 레스토랑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가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다.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날 밤 우리는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다. 준호가 나를 안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 방은 우리 침실로 쓰고 저기는 아이 방으로 하면 어떨까? 아이 방. 벌써? 하하,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도 가져야지.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준호에게 깜짝 저녁을 준비해 주려고 일찍 퇴근했다. 시장에 들러 그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신선한 야채들도 샀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콧노래를 불렀다.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설마. 키를 대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현관에 낯선 여성용 하이힐이 놓여 있었다. 빨간색 하이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소파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준호와 민지였다. 민지, 내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 우리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였던 그녀. 내 비밀을 모두 알고 있던 그녀. 그 민지가 지금 내 약혼자와 함께 있었다. 수진아? 준호가 깜짝 놀라며 민지를 밀쳐냈다. 민지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갈비가 바닥에 널브러졌지만 나는 신경 쓸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서둘러 셔츠를 입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우리 그냥 오해! 나는 비웃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오해라고? 민지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가. 쳐!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에 놀란 민지가 뒤로 물러섰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였다. 6개월 뭐라고? 6개월 전부터였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도 모르게. 6개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6개월 전이면 그때 내가 임신했었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유산했을 때 그때도 너희는? 대답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울고 있을 때 너희들은 뒤에서 만나고 있었구나.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지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준호가 말렸다. 왜 하필 민지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내 친구야?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미안하다고? 나는 일어나서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지야,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지 기억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이야. 15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 비밀들, 꿈들, 그게 다 거짓이었어? 아니야, 수진아. 나도 내가 소중해. 정말이야. 그런데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다.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했어! 둘 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수진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집어던졌다. 준호를 향해서 당장 꺼져! 꺼지라고! 그들이 황급히 나간 후 나는 그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늙어갈 거라고 꿈꿨던 그곳에서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널브러진 갈비를 바라보며 나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이 갈비로 그를 위해 저녁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 손으로 그를 위해 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울렸다. 준호, 민지, 또 준호.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했던 그 핑계들, 주말에 갑자기 골프를 간다며 나가던 날들, 전화를 받지 않던 시간들, 그리고 민지, 만나자는 약속을 자주 취소하던 것,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우울해라고 했던 거짓말들, 내가 유산했을 때 병문안도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새벽 4시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복수? 그것만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3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본래의 나로 돌아갔는지도 모른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약해졌던 예전의 나가 아니라 냉철하고 계산적인 나로.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했다. 동료들은 내가 준호와 헤어졌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사정은 몰랐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수진아, 요즘 너무 일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쉬어야지.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일하는 게 더 좋아. 실제로 그랬다. 일을 할 때만은 준호와 민지를 잊을 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수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준호의 SNS, 민지의 인스타그램, 그들의 공통 친구들의 포스팅,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 회사인 태양건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무직책이었다. 그리고 민지도 같은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완벽하네. 나는 혼잣말을 했다. 같은 회사에서 매일 만나면서 나를 속였던 것이다. 얼마나 편했을까.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출장을 핑계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겠지. 나는 태양건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 최근 프로젝트, 임직원 구성,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준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어떻게 구했냐고? 태양건설의 격리팀에 예전 대학 동기가 있었다. 그녀에게 부탁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수진아, 이거 불법 아니야? 격리팀 동기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무슨 일인데? 말하면 길어.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준호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것을.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식대, 해외 항공권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날짜를 대조해 보니 준호가 나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식,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웠구나.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SNS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공통 친구가 실수로 태그한 사진들이 있었다. 제주도 여행, 일본 온천, 방콕의 럭셔리 호텔. 모두 준호가 나에게는 해외 출장이라고 거짓말했던 시기들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더 완벽한 복수를 원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었다. 그때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태양건설의 회장,
즉 준호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준호와 그의 형 준수. 형? 나는 준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쯤 언급은 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족과 사이가 안 좋다고만 했었다. 나는 준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미술을 전공했고 현재는 종로에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수 갤러리. 검색해보니 아담하지만 평가가 좋은 갤러리였다. 주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준수 본인도 때때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했다. 나는 갤러리의 위치를 확인했다.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그 갤러리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추상화, 풍경화, 인물화. 다양한 작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한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와 닮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키는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준호의 날카롭고 야심찬 눈빛과 달리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나는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봤다. 각 작품 앞에서 멈춰서서 감상했다. 그림을 보는 동안 나는 잠시나마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 그림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여인이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그림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면서도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언제 다가왔는지 준수가 내 옆에 서 있었다. 네. 뭔가 와닿네요. 제 작품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제목이죠.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2년 전에 그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준수가 잠시 그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찡했다.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경험담인가요? 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네. 5년 전 이야기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5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였죠. 우리는 3년을 사귀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고요. 그런데요? 제 동생이 그녀를 빼앗아 갔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동생이요? 네, 제 친동생이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동생을 좋아한다고, 미안하다고. 준수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줬죠. 그녀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동생분은 혹시 성함이? 강준호예요. 태양건설 전무로 일하고 있죠. 세상에. 준호에게는 이런 과거가 또 있었던 것이다. 형의 연인을 빼앗은 전력이. 그것도 나와 사귀고 있던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동생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녀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미움은 나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그의 말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그와 달랐다. 나는 아직 미움을 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네, 예술이 제 구원이었어요.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한동안 그림 앞에 서서 침묵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준수가 물었다. 네.
좋아요. 갤러리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다. 준수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의 손놀림은 세심하고 정성스러웠다. 준호와는 정반대였다. 준호는 항상 급하고 대충대충이었는데 설탕은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셔요. 저도 블랙으로 마셔요. 커피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술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준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다. 준호처럼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또 들러도 될까요? 내가 일어서며 물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갤러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복수를 계획하고 접근했다. 준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의 형과 가까워지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준수 그 자체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내 안의 복수심이 잠시 잠잠해졌다. 대신 평화로움이 찾아왔다. 수진 씨, 오늘은 무슨 그림이 보고 싶으세요? 희망에 관한 그림이요. 희망이라. 준수가 나를 다른 전시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밝고 화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해가 떠오르는 풍경, 꽃이 피어나는 들판, 웃고 있는 아이들. 이 그림들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린 거예요. 힘들 때 이렇게 밝은 그림을요? 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 말에 큰 울림을 받았다. 나도 어둠 속에 있었다. 복수라는 어둠에 갇혀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와 준수는 이제 갤러리를 넘어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전시회에 함께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수진 씨는 왜 그림을 좋아하세요? 어느 날 준수가 물었다. 그림을 보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준수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준호의 손과는 달랐다. 준호의 손은 항상 차가웠고 악수하듯 형식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준수의 손길은 진심이 느껴졌다. 수진 씨, 혹시 저녁 먹을래요?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다. 촛불이 켜진 아늑한 공간이었다. 파스타를 먹으며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다. 수진 씨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절 걱정해주세요. 부럽네요. 저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동생분 때문인가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 이후로 가족 모임에도 잘 안 가요. 준호와 마주치기가 불편해서. 내 마음이 아팠다. 준호 때문에 준수가 겪은 아픔이 느껴졌다. 준수 씨, 혹시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세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준수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궁금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 수진 씨, 모르겠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레스토랑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저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내 마음도 같다고 말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복수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저도 그래요. 준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갤러리 앞에서 헤어지기 아쉬워 한참을 서성이다가 준수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키스했다.
수진 씨, 제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 저도요, 준수 씨.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그에게 다가왔는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준호와 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기였다. 하지만 준수를 만나고부터 복수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준호의 아버지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걸 보내면 준호는 회사에서 내쳐지겠지. 그리고 민지도. 하지만 준수 씨는 준수는 이미 가족과 멀어져 있었다. 만약 준호가 파멸하면 그리고 나와 준수 씨의 관계도 핸드폰이 울렸다. 준수였다. 수진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일이 좀 남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보러 갈게요. 고마워요, 준수 씨.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결심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자. 하지만 운명은 나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2주 후 나는 준수와 갤러리에서 만나기로 했다.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준수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했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갤러리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준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준호가 서 있었다. 형수님, 준호가 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진이, 네가 왜 여기에? 준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야, 너 수진 씨 알아? 제가 결혼하려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수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수진 씨, 설마 준호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다.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나도 몰랐어.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 씨는 제 약혼녀였어요. 6개월 전까지. 그럼 바로 그 사람이...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수진 씨,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나요? 준수 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뭔가요? 우연히 제 갤러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준호가 웃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형이 속았어요. 수진이는 원래 그런 여자예요. 계산적이고 차갑죠. 저! 나는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긴 왜야? 복수하려고 한 거잖아. 형을 이용한 거 아니야. 준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정말 그런 건가요? 준수 씨. 대답해 주세요. 저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를... 그때 민지가 갤러리로 들어왔다. 준호를 데리러 온 것 같았다. 준호야, 왜 이렇게? 민지가 나를 보더니 얼어붙었다. 수진아, 갤러리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이 마주선 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준수는 벽에 기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설명해봐, 수진아.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명? 내가 뭘 설명해? 준수 씨와 사귀는 거. 설마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 나는 비웃었다. 그게 이상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형, 정말 미안해요. 내가 수진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정리... 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다.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준호야? 그게 아니라, 형, 수진이는 위험한 여자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형을 이용한 거라고요. 그만! 준수가 소리쳤다. 나는 그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전 일도 모자라서 이번에도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 형,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형,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 준호와 민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형, 수진이한테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한 번 더 수진 씨 욕하면 용서 안 해. 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들은 갤러리를 나갔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준수 씨. 앉으세요. 준수가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그도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모든 걸.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생일날 밤 프러포즈를 받았던 일, 일주일 후 그들의 배신을 목격한 일, 6개월 동안 이어진 불륜, 유산으로 힘들어할 때도 뒤에서 만났던 그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일, 준수에 대해 알게 된 것, 갤러리를 찾아간 것.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처음에는 맞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망설였어요. 당신은 준호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진실하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복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에요? 수진 씨가 준호의 전 약혼녀라는 것, 복수를 위해 제게 접근했다는 것. 그럼 왜? 준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호기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여자길래 준호가 배신까지 했을까 하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준호의 친구가 우연히 갤러리에 와서 수진 씨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가 파혼한 여자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혹시 복수를 꾸미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알고도 계속 만난 거예요? 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준수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복수에만 사로잡힌 차가운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준수 씨.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봐요. 당신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끌리게 된 제 자신에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제 감정은 진심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저도 진심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갤러리 안에서 그 많은 그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처음으로 진실된 포옹을 나눴다. 그런데 수진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복수는 이제 그만두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 수집한 증거들, 계획들,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준수 씨. 하지만 복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준호는 벌을 받아야 해요. 벌은 언젠가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줄 필요가 없어요. 준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에게 보낼 이메일을 다시 꺼냈다. 전송 버튼 위로 마우스를 가져갔다.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끝나. 준호는 끝이야. 민지도. 하지만 준수 씨와의 관계는? 나는 고민했다.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갔다. 결국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미안해, 준수 씨.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해요. 이틀 후 태양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회장인 준호의 아버지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준호는 즉시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격리팀 동기 은정이로부터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수진아, 대박 났어. 준호 전무가 회장실에 불려갔는데 엄청 화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린대. 그래? 응. 그리고 민지 팀장도 같이 불려갔어. 둘 다 얼굴이 새하얗더라.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가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준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1시간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준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수진 씨, 당신이 그런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회사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는데 증거 자료가 들어갔다고. 나는 침묵했다. 수진 씨, 당신이 보낸 거죠? 네. 준수가 한숨을 쉬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복수는 그만두기로. 약속은 안 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대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관계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날 저녁 준호가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수진아, 왜 여기 와? 제발 취소해줘. 아버지한테 오해였다고 말해줘. 오해. 어디가 오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회사 돈으로 민지랑 놀아난 게 사실이잖아. 제주도, 일본, 방콕 다 법인카드로 결제했잖아. 그건 일 때문이었어. 출장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호텔 예약 내역, 사진들까지.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나 이러면 다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래야지. 당연히 쫓겨나야지. 수진아, 준호야, 내가 유산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 나 혼자 병원에 누워서 울고 있을 때. 너는 민지랑 제주도에 있었잖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까지 알아? 다 알아. 내가 나한테 한 모든 것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아, 형은?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준수 씨가 결정하겠지. 수진아, 제발. 가라고 했어. 준호가 비틀거리며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결국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해고되었다. 민지 역시 공범으로 몰려 함께 회사를 떠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업계에서는 태양건설 전무의 스캔들이 화제가 되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크게 화가 났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준수에게도 미쳤다. 준호의 아버지가 준수를 불렀다. 가족회의였다. 나는 준수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나는 매일 갤러리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임시휴관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걸려있을 뿐이었다. 준수 씨, 나는 갤러리 유리문에 손을 댔다. 안에는 여전히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기다림이라는 그림도 보였다.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이다. 2주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야.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궁금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였다. 커피 마셔. 내가 커피를 밀어주자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무슨 말 하려고 나 부른 거야?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 말 하려고 부른 거면 그냥 갈게. 아니야, 들어줘. 제발. 나는 다시 앉았다. 나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준호가 좋았어. 회사에서 매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끌렸어. 그래서 친구를 배신한 거야?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 정말이야. 계속 참으려고 했어. 하지만 준호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민지가 고개를 떨궜다. 아니야. 변명이 안 돼. 나도 알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거. 그럼 왜 이제 와서 사과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아니면 너도 나한테 복수당할까봐 무서워서? 둘 다야. 민지의 솔직한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소문이 다 났어. 이제 어디서도 나를 안 받아줘. 그래서? 준호도 변했어. 처음에는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화풀이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준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좋을 때는 달콤했지만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헤어지려고? 응. 이미 헤어졌어. 며칠 전에.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너를 잃고, 직장을 잃고, 그 사람마저 잃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겠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한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녀를.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그녀를. 민지야, 응. 나도 너한테 미안해. 민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 내가 뭐가 미안한데? 너무 과하게 복수했어.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아니야, 수진아. 나는 당연히 벌 받아야 해.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수진아, 준수 씨는 어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혹시 준수 씨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하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미안해,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복수를 선택한 것도, 준수 씨를 만난 것도.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준수 씨한테 가서 진심을 전해봐.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나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 민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갤러리로 갔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유리문을 두드렸다. 준수 씨. 저예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준수가 서 있었다. 그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수진 씨, 준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처음에는 그가 밀어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저도 미안해요. 수진 씨, 준수 씨가 왜요? 당신을 혼자 두고 연락도 안 하고 저도 힘들어서 도망친 거예요. 우리는 갤러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서로의 상처를, 아픔을, 후회를 나누며 준수 씨,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어요.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준수 씨는? 준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회사를 맡으라고 하세요. 준호가 망친 회사를 제가 살리라고. 받아들일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준수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 씨, 네,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이 힘든 길을. 고마워요. 저도 준수 씨가 필요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회사 일도 힘들고 가족 문제도 복잡하고.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준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복수는 이제 정말 끝내요. 준호도 민지도 모두 용서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있어요? 진짜 용서하세요. 마음속 깊이.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장 어려웠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하지만 준수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했다. 노력해 볼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함께 할게요. 3개월이 흘렀다. 준수는 태양건설의 신임 전무로 취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갔다. 준호처럼 강압적이고 독단적이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나는 준수를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마케팅 경험을 살려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수진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준수가 물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고 있다. 준호와 약혼했던 그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에서. 좋았어요. 이사님들이 준수 씨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수진 씨, 도움이 컸어요.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준수를 끌어안았다. 우리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한편 준호는 부산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다고 했다. 민지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사업을 돕고 있다고 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민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손으로 직접 쓴 긴 편지였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고향에서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지내고 있어. 처음에는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됐어.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 내가 너한테 그리고 우리 우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수 씨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다행이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진아, 나 같은 나쁜 친구를 둔 것도 모자라서, 준호 같은 나쁜 남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끝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사이로라도. 그때까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 건강하고 행복해, 수진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민지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펑펑 울었다. 15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준수 씨, 이거 봐요. 나는 준수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답장할 거예요? 응,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민지에게 짧은 답장을 썼다. 민지야, 편지 고마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준수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화가 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이제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미움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더라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가능할 것 같아. 너도 행복해, 민지야. 그리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니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건강하게 지내, 수진이가.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복수를 완성했을 때보다 용서를 선택했을 때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다. 6개월 후 준수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장소는 그의 갤러리였다. 그가 다시 문을 연 갤러리. 수진 씨, 이거 봐요. 준수가 나를 이끌고 간 곳에는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햇빛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뒤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 이 그림, 우리예요? 네, 당신을 위해 그렸어요. 준수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열쇠가 아니라 진짜 반지였다. 박수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포옹했다. 갤러리 안의 모든 그림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작고 따뜻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준호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축하 문자는 보내왔다. 형, 수진 씨,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준호.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후회, 반성, 그리고 축복.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나는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복수에 불타 있었다. 준호와 민지를 파멸시키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진짜 행복은 용서에서 왔다. 남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다.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나는 부케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문이 열리고 그곳에 준수가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라고. 복수가 아니라 사랑, 미움이 아니라 용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준호와의 5년 배신의 순간, 복수를 계획하던 날들, 준수를 만난 것, 그리고 용서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졌다. 신부 박수진 씨, 신랑 강준수 씨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신랑 강준수 씨, 신부 박수진 씨와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준수의 목소리도 똑같이 확고했다. 준수가 나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과거의 상처에서, 복수의 집착에서, 모든 것에서 나는 부케를 던졌다. 그것을 잡은 사람은 민지였다. 수진아, 민지가 부케를 들고 웃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민지야. 우리 사진 찍자. 15년의 우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수와 나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유럽 여행, 파리, 로마, 베니스, 프라하. 우리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미술관을 구경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수진 씨, 행복해요? 베니스의 곤돌라 위에서 준수가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준수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주황빛 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준수 씨,
약속해요. 뭐려? 앞으로 평생 서로에게 솔직하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 약속할게요. 당신은 저도 약속해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 수진 씨를 평생 사랑할게요. 곤돌라를 젓던 뱃사공이 이탈리아어로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수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나는 그를 옆에서 지원했다. 동시에 내 커리어도 발전시켜 나갔다. 1년 후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 희망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는 한때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하지만 내 아빠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용서가 복수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너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거야. 배신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기억해. 복수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준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라고 말해준 거예요? 인생의 진리요. 벌써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일찍 배울수록 좋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다.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과거의 아픔을 딛고 탄생한 새로운 생명. 준수가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함께 달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복수를 계획하며 사랑을 찾았듯이 때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다. 배신에서 시작해 복수를 거쳐 결국 용서와 사랑에 도달한 이야기.